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무렵, 전쟁의 판도를 바꾼 것은 화려한 전투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군은 전쟁이라는 혹독한 실험실 속에서 레이더와 통신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무기를 극도로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변화는 물류에 있었습니다. 1942년 말 창설된 항공수송사령부. 처음에는 병력과 우편물을 나르던 이들의 수송기들은 이내 전쟁의 명주를 지은 거대한 짐꾼으로 진화합니다. 폭격기를 개조해서라도 물자를 실어 날랐죠. 바다를 건너기 위해 몇 달씩 배를 타야 했던 과거는 지워졌습니다. 이제 태평양이라는 아득한 바다 위로 거대한 하늘길이 뚫리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미국에게 가장 다급하면서도 미친 임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른바 험프 작전입니다.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 산맥의 그 험준한 봉우리들을 넘어 일본군에 포위된 중국으로 보급품을 공수하는 작전이었죠. 왜 그토록 중국에 집착했을까요? 지칠 대로 지친 장제스 군대를 버티게 하고 전설적인 플라잉 타이거즈 제14 항공대가 하늘을 지킬 수 있게 해야만 일본의 발목을 묶어둘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덕분에 벼랑 끝 약소국이었던 중국은 훗날 평화와 안보를 함께 논할 거대한 파트너의 위치로 올라서게 됩니다. 하늘의 지원을 등에 업은 미군은 남서태평양에서 일본 제국의 순통을 서서히 조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일본이 빼앗아간 영토를 하나씩 수복하며 본토로 향하는 길을 뚫는 것. 1944년 11월 필리핀의 레이테 섬을 되찾은 미군은 1945년 1월 루손섬에 상륙하며 거침없이 진격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필리핀의 심장 마닐라가 미군의 포위망에 갇히게 되죠. 영원할 것 같았던 일본 제국의 절대 국방권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쟁 초기 미군에게 뼈아픈 굴욕을 안겨주었던 코레이도르 섬. 1945년 2월 복수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51대의 수송기가 섬 상공을 뒤덮더니 단 1평방마일의 좁은 표적 위로 2,000명의 공수부대원과 1,300개의 보급품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해군 상륙이 뒤따르며 섬은 단 11일 만에 완벽히 탈환되었죠. 하지만 정글, 동굴 속에 숨어 끝까지 버티는 일본군의 저항은 지독했습니다. 미군의 해결책은 끔찍할 만큼 효율적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네이팜탄과 백민탄을 비오듯 쏟아부어 지형의 숨은 적들을 말 그대로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필리핀이 정리되자 마리아나 제도에서는 진짜 재앙이 날아오를 준비를 마칩니다. 3월, 미 해병대가 엄청난 피를 흘리며 이오지마를 점령한 것은 비상 착륙장과 호위기 기지를 얻기 위한 처절한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B-29 슈퍼포트리스가 등장합니다. 유럽 전선에서 나치 독일을 떨게 했던 중폭격기보다 무려 4배나 많은 6.3톤의 폭탄을 싣고 2배를 더 날아가는 괴물입니다. 4월, 미군이 오키나와로 밀고 들어가자 일본은 이성적인 전술을 포기합니다. 폭탄을 실은 비행기가 그대로 함선에 들이받는 광기 어린 가미카제 공격으로 미군 함선 35척이 침몰하고 300척이 피해를 입으면서 미군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쏟아지는 자살 비행기를 공중에서 막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미군의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파리를 잡지 말고 쓰레기통을 태워버려라. B-29편대가 가미카제의 근원지인 규슈와 시코쿠의 비행장들을 말 그대로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무려 500대에 달하던 일본의 반격 규모는 순식간에 50대로 곤두박질 쳤죠. 6월, 아누드 장군은 서늘한 선정포고를 날립니다. 전쟁이 길어진다면 독일 전체에 쏟아부었던 폭탄의 3배를 일본에 투하할 것이다. 당시 계획된 목표치는 연간 70만의 출격에 무려 300만 톤의 폭탄 투하, 한 나라를 압사시키기에 충분한 무게였습니다. 그 압도적인 폭탄의 비가 쏟아진 결과는 어땠을까요? 공군력의 진정한 평가는 폭탄의 무게가 아니라 목표물에 닥친 파멸에서 찾아야 합니다. 일본 최대의 항공기 엔진 공장이었던 나고야의 미쓰비시 공장은 단 7번의 폭격을 맞고 군사 목표물로서 지도상에서 완벽히 증발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큰 시즈오카 공장은 어땠을까요? 단 한 번의 공습으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막강했던 일본의 군수 산업은 미군의 정밀 폭격 앞에서 그저 힘없는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공포는 계속되었습니다. 일본 제국의 생명줄, 해군 석유 저장망의 핵심이었던 오시마 저장소. 이곳에 단 한 차례 88대 B-29가 훑고 지나가자 시설의 90%가 파괴되었고 120만 배럴이 넘는 석유 저장 능력을 잃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였습니다. 300만 인구의 거대 산업 항구 오사카가 소위탄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만 3시간 반에 걸친 폭격, 여의도의 약 6배에 달하는 7평방마일이 전소되었습니다. 아시아 최대의 도시, 650만 명이 살던 수도 도쿄 역시 지옥불을 피할 수 없었죠.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벼락은 일본의 숨통을 서서히 끊어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비보다 일본을 더 끔찍하게 말라 죽이고 있던 무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대중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해상기를 부설 작전입니다. 외부에서 자원을 들여오지 못하면 굶어 죽는 섬나라 일본. 이 육군 항공대는 이 약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1943년 미얀마로 향하는 보급선을 끊어버린 데 이어 1944년에는 무려 4,000개의 기뢰를 중국 동부와 양쯔강에 뿌렸습니다. 남쪽으로 향하는 일본 군수품의 90%가 배로 운송되고 있었으니 이 보이지 않는 해상덫은 적은 비용으로 일본의 심장을 찌른 가장 치명적인 비수였습니다. 1945년에 이르러 기뢰의 포위망은 마침내 일본 본토의 턱 밑까지 다가왔습니다. 8월까지 세토 내에와 산업항구, 시모노세키 해협을 중심으로 무려 12,000개가 넘는 기뢰가 바다 밑에 조용히 깔렸습니다.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5월, 일본은 거대 항구인 모지를 통째로 포기해야만 했고 6월이 되자 해협을 지나는 선박 통행량은 평소의 10분의 1로 곤두박질쳤습니다. 함대는 바다로 나가지 못한 채 항구에 갇혔고 물자는 부두에서 썩어갔습니다. 일본의 앞바다가 거대한 철창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전쟁 후 밝혀진 이 작전의 최종 성적표는 놀라웠습니다. 무려 100만 톤의 일본 상선이 기뢰에 맞아 침몰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일본 해상 손실의 10분의 1을 훌쩍 넘는 괴멸적 타격이었죠. 일본 본토 내의 지역들조차 식량이 끊겨 기아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이 완벽한 해상 봉쇄를 위해 미군이 치른 대가는 항공기 고작 55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이 이 서서히 조여오는 목줄에 숨막혀 할 무렵 수천 마일 떨어진 뉴멕시코의 외딴 사막에서 세상의 운명을 바꿀 끔찍한 불꽃, 원자폭탄이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육해군 병기청의 고향이자 군사 거점이었던 히로시마에 새로운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도시 중심부는 단 한 번의 성광과 함께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고집을 꺾지 않던 일본. 하지만 8월 9일 소련이 선전포고와 함께 만주를 들이쳤고 같은 날 나가사키의 두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일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9월 2일 도쿄만에 떠있는 USS 미주리오 선상에서 길었던 전쟁은 마침표를 찍습니다. 대일전 전체를 통틀어 미 육군 항공대가 투하한 폭탄은 50만 3천 톤, 총 출격 횟수는 67만 회에 달했고 사용한 탄약은 무려 1억 7,100만 발을 기록했습니다. 이 엄청난 물량은 결국 일본의 항복을 이끌어낸 하늘의 압도적인 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미군은 패장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패배한 진짜 원인이 무엇입니까? 전 주미대사였던 노무라 제독이 답합니다. 비행기와 잠수함이 전쟁 말기에 우리의 선박에 괴멸적인 타격을 입혔고 통신선은 전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어 아리수의 육군 중장 역시 침통한 고백을 이어갑니다. 나바우 지역에서만 폭격기에게 60만 톤의 배를 잃었고 미 공군의 맹공격 때문에 우리의 전투기들은 땅에서 뜨지도 못한 채 파괴되었습니다. 바닷길과 하늘을 동시에 뺏긴 제국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우가키 중장은 기뢰 작전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당신들의 항공 기뢰를 치울 소혜정이 턱없이 부족해 도저히 바닷길을 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책문을 관통하는 한마디는 일왕의 최고 해군 고문이었던 나가노 원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공권 장악입니다. 만약 우리나라를 이토록 완벽하게 굴복시킨 가장 주된 요인, 단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미국의 공군력을 꼽겠습니다. 바다의 제독조차 하늘의 지배자가 승패를 갈랐음을 명확히 인정한 것입니다. 일본의 패장들이 패배를 곱씹는 동안 화면은 미 육군 항공대가 전쟁 중 이뤄낸 기술적 성취를 비춥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비극이었지만 역설적으로 항공기술을 한계치까지 밀어붙인 거대한 실험실이기도 했습니다. 꼬리날개가 없는 이상한 형태의 비행기부터 수직으로 떠오르는 헬리콥터, 그리고 프로펠러 없이 음속을 향해 날아가는 제트 추진력의 P-80까지. 1909년 시속 45마일에 불과했던 비행기는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그 속도와 항속거리가 경이로운 수준으로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10년, 인류는 어떤 무기를 손에 쥐게 될까요? 비교적 새로운 분야였던 유도미사일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조종사의 목숨을 걸지 않고도 궤도를 제어할 수 있는 항공어뢰와 글라이더 폭탄, 정글 깊숙이 참호를 파고 숨은 적들을 끔찍하게 태워버린 네이팜탄과 백린탄, 심지어 영국의 동맹군은 6톤에 달하는 거대한 톨보이 폭탄을 개발해냅니다. 다리나 공장 같은 거대 구조물 근처에 떨어지기만 해도 명중한 것과 다름없는 괴력을 발휘하는 무시무시한 무기들의 등장이었습니다. 물론 무기를 발전시킨 것은 연합군만이 아니었습니다. 적국이었던 나치 독일의 기술력 역시 경악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번개처럼 치솟는 로켓 추진식 메서슈미트 163과 역사상 최초의 실전 배치 제트, 전투기 이유기는 하늘의 새로운 위협이었습니다. 대공용 무선 조종 로켓 바서8과 영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V1BM 폭탄까지. 하지만 자원 부족과 폭격기로 쓰라는 히틀러의 치명적 오판으로 이 괴물들이 제대로 양산되지 못한 것은 연합군에게는 그야말로 천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에게 서늘한 공포를 안겨준 것은 거대한 V2 성층권 로켓이었습니다. 당장 마간의 방어수단이나 경고 시스템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반면 자원이 말라붙었던 일본은 어떤 무기를 선택했습니까? 대륙을 건너 불을 지르려 했던 장거리 풍선 폭탄과 조종사를 폭탄과 함께 던져버리는 가미카제 자살 공격에 의존했습니다. 이는 첨단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광신적으로 세뇌된 군중이 어떻게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도록 조종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광기 어린 사례였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당시 미국은 원자폭탄이 오히려 전쟁을 단축시켜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공식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 영상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승전의 자축이 아닙니다. 원자폭탄의 진정한 의미는 요격조차 불가능했던 V2 로켓과 표적 탐지 장치가 결합돼 미래에 있다고 예견했습니다. 조종사 없이 음속으로 날아와 수만 명을 한순간에 지워버릴 미래. 미국이 바라본 다음 시대의 전쟁은 이토록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잿더미가 된 일본을 발밑에 두고 미 육군 항공대가 내린 최종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보다 피하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는 겁니다. 강력한 힘을 비축할 때 시간은 적이 아닌 동맹이 됩니다. 세계대전 동안 미국은 공군력을 키워낼 시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시간을 다시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침무기는 선전포고도 없이 적의 심장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45년 일본의 패망은 한 제국의 몰락이 아니라 인류가 새로운 전쟁의 시대로 들어섰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평화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압도적인 힘입니까? 아니면 끝없는 대화입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